47년 전 창경원에서 잃어버린 남동생이 47년 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인공 이수키는 사돈 최선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화상 흉터를 보고 숨이 멎습니다. 그 흉터는 누나인 저만이 아는 운명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생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려온 저는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가족들에게 히스테리와 간섭으로 오해받아 저를 고립시키고 결국 아들의 결혼마저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동생이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슬픈 선택으로 고의적으로 입양 보내진 것이라는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가족 앞에서 47년의 진실을 고백하고 동생 선우와 눈물의 화해를 이룹니다. 저희 남매의 극적인 재회와 화해는 아이들의 굳건한 사랑을 통해 사돈이자 남매라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완전한 대가족으로 승화됩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늦었지만 마침내 평온과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눈물겨운 인생 고백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수키라 합니다. 이제 28살인 아들 지훈이의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될 예나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화목했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사돈 최선우 씨와 덕담을 주고받았고 저는 사돈 최민재 씨의 밝은 미소를 보며 이제 내 몫의 짐은 다 내려놓고 평안해지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뒤집히곤 했습니다. 사돈 최선우 씨가 물컵을 들 때였습니다. 걷어올린 셔츠 소매자락 아래로 드러난 그의 왼쪽 손목. 그곳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제 눈에는 폭풍우처럼 거대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모양은 마치 낡은 동전처럼 불규칙했고 그 위치를 저는 4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5살 동생과 제가 창경원에서 길을 잃었을 때 뜨거운 붕어빵 화로에 동생이 넘어지려 하는 것을 제가 막으려다 함께 입었던 상처였습니다. 너는 누나도 아니다라는 어머니의 냉정한 질책이 뜨거운 불처럼 제 귓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쿵. 제 심장이 47년 전 그날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선우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맸고 죄책감으로 잊지 못했던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고 오직 죄책감만 남아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누나의 기억이나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양되어 성이 최 씨로 바뀐 채 그는 최선우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이 행복한 상견례가 저의 평생의 비밀 때문에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침묵으로 살아온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비겁한 침묵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물로 그릇을 닦는데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사돈이 참 점잖고 좋더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내 마음을 알 리가 있나 하는 외로움에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상자 속에서 저와 선우가 창경원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혀있는 낯선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동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충격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저의 죄책감이 아니라 더 깊은 가족의 비밀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묻어야 할까요? 저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혼은 저에게 운명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제 삶은 두 개의 자아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며느리 엄마 이수키이고 다른 하나는 47년 전 동생을 잃은 죄인 이수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사돈이라는 가면을 쓴 동생 최선우가 존재하는데 이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제가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자 결혼 준비가 뭐 그리 복잡하냐며 저의 깊은 한숨을 단순한 예민함으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마저 엄마 너무 사돈 집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타이를 때 저는 제 집에서마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동생을 향해 품은 애틋함과 죄책감이 가족들에게는 그저 이기적인 간섭으로 비치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 때문에 사돈댁과의 접촉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동생 선우 씨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누나로서 그를 챙기고 싶은 마음은 겉으로, 며느리 엄마로서 과도하게 까다롭거나 미묘하게 적대적인 태도로 표출되었습니다. 예단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 혼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 제가 선우 씨에게 훈수 아닌 훈수를 둘 때마다 그는 왠지 모를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버려진 아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불안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무의식적인 간섭을 나의 배경이 불안정해서 무시하나 하는 오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죄책감을 느껴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제 행동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제 동생이라면 그가 최선우라는 새 이름을 갖기 전에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한 빛바랜 남매 사진과 그 뒤에 적힌 낯선 글씨를 단서로 47년 전 창경원 유아 실종 사건을 은밀히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입양된 경로는 부모님은 왜 나에게만 이 사실을 숨겼을까? 그 어떤 기록에서도 저희 가족이 동생을 찾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장녀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실종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가 짊어진 죄책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며느리 될 예나를 혼자 만났습니다. 선우 씨의 딸, 제 동생의 딸인 예나를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불안해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예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선우 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에게 차마 동생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구나. 그냥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예나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늦은 건 없어요. 이제라도 행복하시면 돼요. 그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제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예나와의 대화로 잠시 평안을 얻었지만 곧 새로운 불안이 닥쳐왔습니다. 동생 선우 씨가 평소 지병으로 병원에 자주 다닌다는 소식을 민재 씨에게서 듣게 된 것입니다. 민재 씨는 어릴 때 크게 다쳤던 후유증이 남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선우 씨가 다니는 병원을 몰래 찾아가 그의 차트를 은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에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지병은 바로 47년 전 창경원 화상 사건의 후유증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동생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까지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차트에는 원래 이름 이선우라는 낯선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제 동생이라는 사실은 완벽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원래 이름 이선우라는 석자를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최선우 씨는 제가 잃어버린 제 남동생이 맞았습니다. 그가 겪는 지병이 47년 전, 그날의 화상 후유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을 잃은 죄책감만 짊어진 줄 알았는데 평생의 고통까지 제가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제 와서 사돈으로 나타나서 저의 평생의 짐이 이제는 그의 불행한 현재와 겹쳐져 2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결혼이 깨질까 걱정이다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당신이야말로 내 마음을 모르고 이 모든 상황을 망치고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동생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집을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누나도 아니다라고 질책했지만 어쩌면 그 보따리 속에 숨겨진 진실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생 선우 씨도 저 때문에 극심한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최 씨 집안의 훌륭한 가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는 제 과도한 간섭과 왠지 모를 슬픈 눈빛에서 버려진 아이였던 자신의 과거를 환기받는 듯 했습니다. 저 사돈 어른은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보지? 선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어릴 적 기억이 없는지, 왜 평생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입양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47년 전의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시계추가 서로를 향해 되돌아가는 것처럼 저는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에게 쓰려다 만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수키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가라는 구절과 함께 선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것은 제 실수가 아니라 부모님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47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의 무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시에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을 동생의 삶이 너무나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 선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억울함 그리고 죄책감을 이제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가 지훈이와 예나의 결혼 문제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야 그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남동생과의 운명적인 마주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선 선우 씨의 얼굴에는 입양 사실을 알고 난 후의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자신을 사돈이 아닌 누나로서 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나, 당신은 나에게 왜 이랬습니까? 저는 그의 눈빛에서 터져나올 비난을 예상하며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최악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집 마당에서 마주한 동생 최선우 씨의 얼굴에는 이선우라는 낯선 이름과 입양이라는 진실이 남긴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돈이 아닌 누나로서 그리고 자신을 버린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당신은 왜 나에게 이랬습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누나라는 세 글자는 47년 만에 듣는 가장 반가운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그를 잃은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는 동생의 삶을 다시 한번 망치려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 속에 있던 부모님의 고의적인 선택이라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남매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은 자녀들인 지훈이와 예나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저희 둘이 마당에서 격렬하게 침묵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엄마 예나와의 결혼을 미루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예나 역시 저희 엄마 아빠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저희가 결혼해서 이 갈등을 안고 싶지 않아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쿵. 아이들의 결혼이 멈추는 순간 저의 47년 침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숨긴 비밀이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고 남편 영철 씨는 저의 예민함 때문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온 가족이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이 상황을 저의 히스테리로 치부할 때 며느리가 될 예나만이 저의 눈빛에서 절망과 고통을 읽어냈습니다. 예나는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빠에게 까다롭게 구셨는지. 그건 미움이 아니라 너무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예나의 맑고 당찬 눈빛은 제가 동생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애틋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와 자신의 사랑이 단단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상처를 함께 치유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해서라도 이제 진실을 밝히고 행복해지세요. 예나의 이 말은 제가 평생 가족에게 받고 싶었던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예나의 말 한마디는 벼랑 끝에 몰렸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남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까지 안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결혼은 이제 저희 남매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동생 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편지와 빛바랜 남매 사진을 들고 그를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졌던 장소는 아니었지만 저희의 운명이 시작된 창경원 근처의 한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47년 전 그날의 오해와 부모님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남매의 평생의 고통을 마침내 털어놓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파국일까요? 아니면 저희 남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경원 근처의 낡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생 최선우 씨를 보았습니다. 47년 만에 단독 재회였습니다. 그는 사돈의 모습이 아닌 상처 입은 남동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앉기도 전에 어머니의 낡은 편지와 빛바랜 남매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우 씨는 침묵 속에서 사진을 보았고 이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수키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가. 선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결정. 이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단 하나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멎을 것 같은 침묵만이 찻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선우 씨는 마치 폭풍처럼 저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47년의 고통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지병이 화상 후유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원래 이름이 이선우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침묵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상처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나의 침묵 때문이었다니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선우 씨의 분노는 저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의로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존재의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잃은 고통만 알았지, 그가 짊어진 고아의 서름과 정체성 혼란의 무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의 질책과 제가 짊어진 죄책감의 역사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내가 잃어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 때문에 빚에 쫓겨서 너만이라도 살리려고 고의적으로 입양 보낸 것이었단다. 어머니 편지가 그래. 내가 너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버린 것이었어. 그 순간 선우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가난 때문에 생존을 위해 보내진 아이였다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의 평생의 죄책감과 희생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소리친 모든 분노는 사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47년 만에 제 동생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동생의 체온이었습니다. 선우 씨도 저를 끌어안았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자 오해의 눈물이자 마침내 서로를 인정한 남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울음을 멈추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은 밝혀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잔혹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결혼은.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비극적인 재회가 아이들의 행복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모든 사실을 침묵으로 덮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매의 인연은 찾았지만 사돈으로서의 관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다시 한번 운명적인 이별을 택해야 했습니다. 찻집에서 동생 선우와 저는 운명적인 이별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47년의 오해를 풀었지만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앗아갈 것이라는 잔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우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저희는 이제 사돈으로서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그의 눈에는 저만큼이나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매로서의 인연을 영원한 비밀로 묻고 다시 사돈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저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택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예민했고 사돈과의 관계는 겉으로만 평온했습니다. 이 미묘한 균열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은 제 남편 영철 씨였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결혼이 불투명해지자 모든 원인을 저의 히스테리와 과민 반응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 결혼이 엉망이 됐어. 대체 뭐가 문제야? 47년 전 동생 이야기,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다고. 당신의 그 지나간 일 때문에 지금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거라고. 남편의 매서운 질책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제 평생의 고통을 지나간 일로 치부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내이자 누나로서의 제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자 동생 선우의 아내이자 저의 사돈인 민재 씨까지 나섰습니다. 민재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수키 씨, 선우 씨가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결혼을 원해요. 그런데 수키 씨가 자꾸 선우 씨에게 미묘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남편 선우의 고통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자신의 누나와 극적인 재회를 하고도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돈으로서 동생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는 순간 저는 동생에게 가족을 파괴하는 존재로 낙인 찍힌 것만 같아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상황에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이 저의 침묵으로 인해 깨진다면 저는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 엄마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 이제 물러나겠다. 너희 결혼은 너희가 결정하거라.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시계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저를 버리고 떠나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신자는 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 침묵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누나,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왜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합니까? 저희 둘이 마침내 만났는데 왜 다시 헤어지려 합니까? 저희는 전화로 절규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지만 현실의 장벽과 오해가 저희를 다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침묵이 깨지지 않는 한 저희 남매에게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잔혹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저를 구원한 것은 아이들의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될 예나가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저희는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의 오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나는 조용히 동생 선우 씨의 손을 잡고 제가 47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과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남편 영철 씨와 사돈 민재 씨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돈. 아니, 선우 씨는 제가 47년 전에 창경원에서 잃어버린 제 동생입니다. 그때 흉터를 입은 것도 동생을 잃은 것도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빚에 쫓겨 동생만이라도 살리려고 고의적으로 입양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평생 내가 누나도 아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고백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사돈 민재 씨는 남편 선우 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선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침묵을 깬 것은 동생 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제가 평생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누나도 저를 찾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누나 역시 저 때문에 47년 동안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선우 씨는 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누나. 그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고맙다고 말해준 순간 제 평생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희 남매의 눈물 어린 화해는 남편 영철 씨와 사돈 민재 씨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제야 당신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뒤늦은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민재 씨 역시 남편 선우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체성 혼란과 불안정함의 근원이 운명적인 가족사에 있었음을 이해하고 남편의 상처까지 품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재회는 가족 모두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아픔을 통해 저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가 치유되자 아이들의 결혼을 막을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지훈이와 예나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부모 세대의 상처를 새로운 대가족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47년의 죄책감에 갇힌 희생적인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동생을 찾은 해방된 누나이자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의 화해는 아이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대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극적인 화해 이후 제 삶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7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그림자가 걷히자 저는 비로소 제 나이 54살의 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동생을 잃은 것이 제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던 그 죄책감마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저는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고 마침내 그를 찾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 영철 씨는 더 이상 저의 예민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뒤늦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의 고통을 지나간 일이 아닌 평생의 헌신으로 인정해준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마침내 아내이자 한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준 지훈이와 예나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뒤편에 선 저희 두 가족은 두 남매의 새로운 시작이자 두 세대의 화해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동생 선우 씨와 저는 더 이상 사돈이라는 어색한 호칭으로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누나와 동생으로 그리고 사돈으로 두 가지 관계를 모두 갖게 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선우 씨의 아내 민재 씨와 저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 나눕니다. 과거의 미묘한 긴장은 사라지고 내 동생을 챙기는 사람이자 내 남편의 누나라는 새로운 유대감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요즘 저는 며느리 예나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나는 제게 어머니의 손맛은 아빠 선우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맛 같아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 선우의 유년 시절을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해줄 수 있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저는 동생 선우 씨와 마주 앉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47년 전의 창경원 이야기나 부모님의 슬픈 선택에 대해 굳이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제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늦었지만 저희는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의 비극적인 운명은 아이들의 굳건한 사랑을 통해 희망의 서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47년 전 그날의 흉터는 이제 운명적인 재회의 증표이자 저의 삶의 용기를 상징하는 희미한 무늬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의 인생은 늘 침묵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마침내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제가 평생 잃어버렸던 동생의 온기이자 제가 마침내 찾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